전 세계가 전력이 노후화됐습니다. 노후화됐다는 얘기는 불안정하다는 얘기고요.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또 AI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이 많다 보니까 전력난이라는 게 또 크게 부각이 되고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를 많이 찾게 된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대체 에너지 쪽에서 그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바람이 불다가 멎어가지고 북해에서 풍력이 한번 애를 먹인 적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태양광 쪽에서 블랙아웃이 또 발생이 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라고 본다면은 기존의 LNG라든지 석유를 통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원전의 필요성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걸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우선 원전은요,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 생각을 해봤지만은 제가 이제 몇 가지 나눠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원전주는 말 그대로 원전은 전력원이잖아요. 원자력은 전력원이기 때문에 전력을 보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나고 그 다음에 미국은 79년인가 스리마일 아일랜드에서 원전 사고 나고 옆 나라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서 원전은 사실상 막 거의 폐기되다시피 하는 분위기가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원전이 부각이 됐느냐? 전 세계가 전력이 노후화됐습니다. 노후화됐다는 얘기는 불안정하다는 얘기고요.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또 AI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이 많다 보니까 전력난이라는 게 또 크게 부각이 되고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를 많이 찾게 된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대체 에너지 쪽에서 그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다가 멎어가지고 북해에서 풍력이 한번 애를 먹인 적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태양광 쪽에서 블랙아웃이 또 발생이 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라고 본다면은 기존의 LNG라든지 석유를 통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원전의 필요성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문제는 글로벌 환경으로 보면은 서방 국가가 아닌 러시아하고 중국은 원전을 계속 키워왔었습니다. 전 세계 원전을 짓고 있는 것의 절반이 지금 중국이에요. 근데 이 원전이라는 게 결국 또 핵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핵무기하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전을 서방의 국가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원전을 안 한다고 해도 옆 나라 중국에서 계속 원전을 확대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사실은 또 안보 차원에서도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가운데서 이 원전주라고 하셨으니까 주식의 특징을 얘기하면,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밸류체인이 갖춰져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 중국, 여기는 다 이제 미국이나 서방 국가 입장에선 적성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원전을 맡길 리는 없을 거고, 그 외에 가능한 데가 프랑스, 한국, 일본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싸고요. 그다음에 밸류체인들이 독일하고 같이 협력체제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독일이 탈원전을 하는 바람에 밸류체인들이 좀 많이 좀 희석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비용에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간다. 뭐 그건 유럽 기업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얘기 많이 하지만은, 웨스팅하우스는 특허는 가지고 있고 기술적인 건 공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문제는 그 밸류체인 역시 미국이 40년 동안 원전을 지어본 게 딱 2기를 지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체인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원전 밸류체인 관련돼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유리할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 원전주는 우리나라 비즈니스가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의 특징을 갖고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맥락에서 본다면은 꽤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주가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제가 웅달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수급 특징주로 제일 처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을 드렸던 거는 25년 1월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수급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냐면은 24년 내내 외국인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4,800만 주를 순매수를 했는데, 주가는 저점이 17,000원, 고점이 24,000원을 넘지 못하고 박스권에 있었고요. 말씀드렸을 때가 아마 2만 원, 22,000원 근처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정권 바뀌었죠. 그린 에너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였죠. 그래서 관심 가져볼 만하다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안 움직이는 것 같더니 갑자기 튀기 시작해 가지고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었고 그다음에 현대건설이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그 뒤에 하반기에 한 단계 올라서 10만 원까지 올라왔고 최근에 지금 9만 원, 1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림일 거예요. 근데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는 작년 1 년을 보면은 작년 중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었습니다. 근데 연말에 다시 채우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지금까지 올 한 해 동안에 외국인들이 한 1,300만 주 정도 산 것 같아요. 근데 원전은 아직까지 우리가 수주한 거라고 하면 체코 원전 빼고는 눈에 보이는 건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거는 2050년까지 원전을 300기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대형 원전 포함해서 300기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300기를 지을 수 있는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갖추질 못하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지어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하고 일본을 압박해서 미국에 강제 투자하게 만들고 투자 아이템 중에 하나가 지금 원자력이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1차 투자에서 한 400억 달러 정도가 아마 원전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한국 역시도 이제 초기 투자분에서 이제 원전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린다고 그러면은 원전 관련돼 가지고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주기기를 만드는 회사고 또 시공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관여가 될 거고요. 뭐 요즘 SMR 얘기를 하는데 이제 SMR이 상용화가 안 됐다.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심들을 하지만 중국만 하더라도 26년도에 상용화를 계획해서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설계 승인이 난 것들이 그 뉴스케일 파워도 났었고요. 최근에 홀텍도 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원전들이 설계 승인 나고 이제 그다음 단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밸류체인 안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SMR 쪽에서 발주가 나온다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쪽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가져갈 수 있고 또 뭐 체코 원전이 됐던 어떤 또 해외 쪽에서 대형 원전 수주가 나온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원전주 쪽으로 해서 관심 가져가실 수 있을 만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이 가스터빈을 지금 아마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를 다 해도 한 6개 내외일 거예요. 근데 여기가 XAI라고 저기 일론 머스크 회사 쪽으로 가스터빈을 최근에 이제 계속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가스터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이 됐고 검증이 됐다라고 본다고 그러면 이쪽 저쪽으로 해 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신재생에너지가 종전 얘기 나오니까 주가 급락해 버렸죠. 그 아마 CS 윈드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OCI 홀딩스도 빠졌다가 장 마감 후에 뭐 스페이스X에다가 폴리실리콘을 납품 한 해 만에 그런 루머 있다 해서 주가 급등하는 것 같은데 전력이 부족한 건 현실이고요. 부족한 전력을 채우는 데는 석유 수급이나 LNG 수급이나 이번에 한번 혼이 났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린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우리나라의 그 태양광 업체라든지 풍력 업체라든지 이런 게 한국 시장만 놓고 얘기하기에는 좀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럼 글로벌 시장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전력난에 있어서 가장 공기가 짧고 대응이 쉬운 거는 태양광입니다. 원전 같은 경우도 5년에서 7년 걸리고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비슷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태양광은 한 2년 내면은 거의 발전소를 짓고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쪽에서도 마가 쪽에서도 이제 반응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보조금이 없어지고 뭐 그런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쪽은 계속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업체들이 생각처럼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내용 말고 또는 아주 작은 회사 말고 실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은 몇 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신다 그러면 그 회사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워낙에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태양광보다는 뭐 메리트를 조금 떨어뜨려서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번에 전쟁이 만약에 종전이 돼 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진다 그러면 그거는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회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어닝 시즌이니까요. 어닝 서프라이즈 대비해 가지고 주가 반응이 전혀 없는 거는 첫 번째 조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오늘까지 주가 올라간 거 뭐 전력기기나 이런 것들은 뭐 저평가라기보다는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저평가로 얘기하면 여전히 반도체가 싸요 근데.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싸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는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소부장보다는 이제
IDM 업체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이 여전히 싸 보인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휴머노이드로 붙여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여전히 싼 거는 현대차그룹이 싸죠.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보던 것들이 그렇게 비싼 영역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주가 퍼포먼스로 봤을 때 이게 이익은 계속 좋겠지만은 밸류상으로 아주 편하진 않다 싶은 거는 뭐 방산, 그다음에 원자력도 사실은 밸류가 편하진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 포텐셜이나 미래 가치를 가지고 인제 움직이는 거고, 수급으로 인제 좀 측면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중동 뭐 재건 이슈 같이 붙어 있고 막 이러니까 건설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밸류상으로 쪼끔 편해 보이는 쪽은 그런 쪽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인제 완전히 버려지는 섹터들 있잖아요. 그런 쪽들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해당을 볼 수 있는 거는, 요즘 노이즈가 엄청 심한데 바이오. 근데 인제 이것도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만 좀 바닥 확인이 되면은 쪼금씩 관심을 가져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거는 바이오는 실적 어닝 시즌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질 않을 겁니다. 이거는 학회 이런 것들 모멘텀하고 연결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1 분기 때는 학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 AACR부터 시작해서 뭐 에스모 큰 것만 얘기하면 5 월에 에스모 있고 6 월에 바이오 USA가 있고 하니까 한 3 개월 동안 해서 그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선별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 보실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말고 우리 증시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저 PBR주도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부 정책하고 맞물려 가지고 보시는 건데, 왜 저 PBR주를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그 발의가 돼 있고 아직까지는 법안 통과는 돼 있지 않지만은 최근에 계속해서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자사주 강제 소각 이슈됐죠. 거기에 감사위원 뽑을 때 대주주 전체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게 3% 룰이라는 게 그래서 생겼고, 이사의 의무에서 주주에 대한 의무 생겼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생겼기 때문에 집중 투표제 들어가게 돼 가지고, 대주주가 이사를 4 명을 뽑는다 했을 때는 옛날 방식대로 이렇게 뭐 나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균등하게 줄 수는 있지만은, 소액주주는 그걸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다 반대하고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면 4 사람한테 갈 걸 한 사람한테 집중을 해 버리게 되면은, 이게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이사회 구성을 하는데 내 뜻에 맞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는 소액주주나 아니면은 사모펀드 쪽 이런 쪽에서 이제 이사 선임이 좀 쉬워진 측면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그러니까 주가가 지나치게 장부가 대비 낮아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냥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년 연속 PBR 0.8배 미치면 한마디로 개선 계획서 내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어떻게 주가를 부양할 건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 PBR이 뭐 0.2배 뭐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유리한 게 뭐냐면, 상속할 때 그 주가로 하거든요. 증여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기업의 가치 대비해 가지고 20% 밖에 주가가 안 돼 있으면 주가로 해 버리게 되니까 절세 효과가 나오잖아요. 100 짜리를 20으로 반영해 가지고 세금을 매기게 되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미니멈 바텀을 갖다 0.8, 80%까지 올리겠다. 그럼 주가를 그렇게 방치할 명분도 없고, 방치했다가는 개선 계획서 내야 되고, 옆 나라 일본 보면은 그렇게 해서 말 안 들으면은 증시에서 퇴출시키는데 곱게 안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보면은 저 PBR 주식들 같은 경우도 하나 트리거 될 수 있다. 그 주로 있는 것들은 이제 금융사, 제주사, 또 철강, 화학, 전통 산업들 있잖아요. 그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증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살짝 딜레마인 게, 요즘 투자를 새롭게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확 땡기는 게 없어요. 아주 편안해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계획은 올라갈 때보다는 좀 눌릴 때마다 주식을 좀 모아가는 전략, 저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반도체하고 AI 디바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이번 사이클은 그쪽이 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뭐 열심히 빨리빨리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기 보조를 맞춰 가시는 것도
투자하시는 데서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는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단정적이고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 주식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 수익이 많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할 것이지만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